안녕하세요. 응급 상황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 현장 출동 후 결과 분석 시나리오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등산 중에 약 6m 높이에서 추락한 28세 남성 환자에게 발생한 긴장성 기흉입니다. 네, 이게 추락하면서 좌측 가슴 쪽을 부딪힌 환자인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호흡곤란이 아주 심하고 의식도 좀 혼돈 상태였어요. 그리고 딱 봐도 왼쪽 가슴이 좀 부풀어 오른 게 가라앉아 있고 숨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거기에다 이제 목에 정맥이 막 튀어나와 있고 JVD죠. 맥박은 분당 140회로 엄청 빠른데 혈압은 또 80에 50으로 낮고 호흡수는 36회, 산소 포화도는 80%까지 뚝 떨어져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례를 가지고 긴장성 기흉 진단부터 응급처치 핵심까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환자 정보만 들어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인데요. 왼쪽 숨소리 안 들리고 목핏대 서고 혈압 낮고 맥박 빠르고 숨 가쁘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여러분이 만약 현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딱 접했다면 다른 여러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위급하게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지체하면 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긴장성 기흉을 가장 강하게 의심해야 해요. 근거는 너무 명확하죠. 낙상이라는 다친 기전, 한쪽, 이 경우는 왼쪽인데 숨소리가 안 들리고 가슴 움직임도 줄어든 거. 또 갑자기 확 나빠지는 저산소증, 산소 포화도 80%의 청색증까지.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건 숨쉬기 힘든 거랑 같이 목정맥이 뚜렷하게 팽창하고 혈압이 뚝 떨어진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가슴 안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심장으로 피가 못 돌아오는 상태, 즉 폐쇄성 쇼크를 딱 보여주는 핵심 사인이거든요. 긴장성 기흉의 거의 확실한 증거라고 봐야죠. 이성 중에 의식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상태가 엄청 빨리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아, 그렇군요. 그 병태 생리하는 걸 간단히 보면 폐나 가슴뼈 다친 데가 약간 일방향 밸브처럼 돼서 숨쉴 때마다 공기가 가슴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공기가 계속 쌓여서 폐를 짜부라뜨리고 심장이나 큰 혈관들을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는 그 종격동 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혈액순환을 아예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슴 외상이랑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 기흉은 보통 혈압이 떨어지거나 JVD까지 가진 않거든요. 만약 대량 혈융, 피가 많이 고인 거라면 가슴을 두드려 봤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고 피가 많이 나서 생기는 저혈량 쇼크 소견, 그러니까 오히려 목정맥이 납작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죠. 심장 눌림증, 탐포네이드도 혈압 떨어지고 JVD 생기는 건 비슷한데 보통 양쪽 폐 숨소리는 괜찮거든요. 이 환자처럼 한쪽 숨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걸 설명하긴 좀 어렵고요. 이 환자는 한쪽 숨소리 소실, JVD, 저혈압, 점점 심해지는 저산소증, 이 네 가지 고전적인 사인이 너무 뚜렷해서 사실 다른 진단을 먼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단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면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서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지체 없는 바늘 흉곽 감압술입니다. 이게 유일한 현장 처치법이고 제일 중요해요. 처치 순서를 보면 첫째, 환자한테 다가가면서 일단 안전 확보하고 척추 고정해야죠.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기도, 에어웨이, 호흡, 브리딩 빠르게 보면서 동시에 바늘 감압술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산소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감압 준비가 늦어지면 안 돼요. 둘째, 비제온 마스크, NRB로 분당 15리터 고농도 산소 바로 주고요. 셋째,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처치인 바늘 감압술을 빨리 해야죠. 아, 바늘 감압술. 이게 이론으로 아는 거랑 실제 긴박한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특히 환자 가슴 두께나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팁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적은 가슴 안에 고인 공기를 빼서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찌그러진 폐가 다시 펴지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서 저산소증이랑 쇼크를 해결하는 거죠. 위치는요, 최근에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 늑간,
그 앞겨드랑이선하고 중간 겨드랑이선 사이를 가장 권장해요. 소위 안전삼각, 세이프 트레이너이라고 하는 부위죠. 남성분들 젖꼭지 바로 아래 약간 바깥쪽, 그쯤 됩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두 번째 늑간, 빗장뼈 중간선, 미드클라비큐럴 라인도 여전히 쓸 수는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갈비뼈의 바로 위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늘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는 혈관이랑 신경 뭉치가 지나가서 다칠 위험이 커요. 기구 선택도 진짜 중요한데 꼭 14게이지나 더 굵은 거, 그리고 길이는 최소 8cm, 그러니까 한 3.25인치 이상 되는 긴 카테터를 써야 합니다. 가슴뼈 두꺼운 분들은 짧은 바늘 쓰면 아예 흉관까지 닿지도 못해서 실패해요. 소독하고 피부에 수직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공기가 휙 하고 빠져나오는 소리나 느낌, 펍하는 느낌 같은 게 나면 바로 카테터만 밀어넣고 바늘은 빼서 잘 고정해야 하고요. 감압술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바로 확인하는 게 진짜 필수적이겠네요. 당연하죠. 감압 딱 하고 나서 숨쉬기 편해지는지, 산소 포화도 오르는지, 심박수 좀 안정되고 혈압 올라가는지 꼭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거나 좀 미미하다, 그러면 카테터가 꼬였거나 막혔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같은 쪽 다른 위치, 예를 들어 2번째 늑간에 했으면 5번째 늑간에, 아니면 반대로 추가로 감압을 시도하거나 처음 한 자리에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감압하고 나서도 숨 쉬는 게 불안정하면 백밸브 마스크, BBM으로 환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때 절대로 과환기는 금물입니다. 양압 환기를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가슴 안 압력을 높여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분당 한 10번에서 12번 정도로 부드럽게 가슴 올라오는 것만 확인될 정도로만 해야 합니다. ETCO2 감시가 가능하다면 35에서 45mm ECG를 목표로 조절하면 더 좋고요. 순환 보조는 굵은 정맥로 IV 2개나 골레주사 IO 잡고, 수액은 초기 쇼크 교정 위에 소량 한 250에서 500cc 정도 주고 반응 보면서 조절하는 이른바 허용적 저혈압, 퍼미시브 하이퍼텐션 전략을 생각해야 해요. 즉, 수축기 혈압을 한 80에서 90mmHg 정도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너무 많은 수액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체온 유지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장 처치는 결국 시간에 버는 거고, 최종 치료는 병원에서 흉관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적절한 외상센터로 옮기면서 병원의 환자 상태, 어떻게 다쳤고 활력 징후는 어떻고 뭘 했더니 반응이 어떻더라, 이런 걸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송 중에도 상태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 계속 재평가해야 하고요. 정말 할 게 많네요. 그럼 현장에서 긴장성 기흉 처치할 때 경험이 좀 부족하면 하기 쉬운 실수나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감압 자체를 망설이거나 늦추는 거예요. 긴장성 기흉이 강하게 의심되면 엑스레이 찍고 확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감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치를 잘못 잡거나 특히 너무 안쪽이나 아래쪽으로 너무 짧은 카테터를 써서 시술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죠. 또 감압 성공했다고 안심하고 과환기시키거나 아니면 계속 상태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제대로 안 해서 카테터가 막히거나 기흉이 다시 심해지는 걸 놓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성 기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요소들은 뭘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가지 핵심적인 생명 위험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급격한 저산소증과 호흡부전. 폐가 찌그러져서 산소 교환이 안 되니까 뇌나 심장 같은 중요 장기가 순식간에 망가지죠. 둘째, 아까 말한 폐쇄성 쇼크로 인한 순환계 붕괴. 심장으로 피가 못 도니 혈압이 팍 떨어지고 결국엔 맥박은 있는데 혈압이 안 잡히는 상태. PAI의 심정주로 갈 수 있어요. 셋째, 종격동변이 그 자체예요. 심장하고 큰 혈관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심장 기능도 방해하고 반대쪽 멀쩡한 폐까지 눌러서 호흡 기능을 더 나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처치 관련된 위험도 있어요. 감압이 늦어지거나 실패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고, 또 간혹 감압해야 하는 상황인 줄 모르고 양압환기, 그러니까 BVM을 먼저 시도하면 오히려 가슴 안 압력을 더 높여서 상태를 확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가 많이 나는 대량 혈륜 같은 다른 심각한 손상이 같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고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사례는 응급 현장에서의 정말 순간적인 판단과 정확하고 신속한 처치가 환자의 생사를 자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긴장성 기흉은 임상적 진단이 주요한 병이에요. 즉, 검사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환자 증상하고 징후만 보고 의심되면 바로 치료, 즉 감압을 시작해야 하는 대표적인 응급 상황이죠. 빠른 바늘감압, 고농도 산소 투여 및 필요시 환기 보조, 과환기 절대 금지, 순환 보존 위한 제한적 수행요법, 허용적 저혈압 고려, 지속적인 재평가 및 추가 감압 대비, 최종 치료 위한 외상센터로 신속 이송, 이 표준적인 접근 방식을 꼭 기억하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장에서 긴장성 기흉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바늘감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환자의 숨쉬는 거나 활력 징후가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어떤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까요? 이게 감압술 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치명적인 상황에 있는 걸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